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한국사를 담당하는 아이의 문구쌤 허한규입니다. 드디어 1단원이 끝나고 2단원 조선이 개항을 하게 되고 개화 정책을 하면서 얽히고 설키게 된 그 이야기, 그리고 안타깝지만 1910년대 우리가 일제에 의해서 강제로 국권을 침탈당하게 되는 그때까지를 이제 배우게 될 건데요. 그 첫 번째 시간으로 19세기 조선을 둘러싼 국내외적 상황과 그 위기들을 극복하고 다시 한번 조선을 강하게 일으켜 세우려는 한 남자 흥선대원군의 이야기를 한번 배워보고자 합니다. 이 필기는 교과서 순서가 아니라 시대적, 시간적, 발생적 흐름에 따라서 정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필기를 참고하셔서 교과서를 차례대로 읽어 나가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순서가 좀 바뀌었죠? 교과서를 중심으로 필기를 복습하던 거에서 이번엔 필기를 중심으로 교과서를 참고해서 보라는 걸로 바꿔볼게요. 잘 따라와 주세요. 시작합니다. 한국사는 아이의 문구쌤. 19세기 전 세계는 굉장히 많은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영국에서부터 시작한 산업혁명으로 전 유럽은 공장이 돌아가는 산업자본주의 시대에 들어서게 됐고, 그러다가 소수 거대 기업이 등장하게 되면서 독점 자본주의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이탈리아, 독일을 중심으로 우리 민족이 최고니 다른 민족은 우리가 지배를 해야 돼 하는 배타적 민족주의와 함께 찰스 다윈의 진화론을 인간 세상에 적용을 하여서 적자생존, 약육강식의 논리로서 나오게 된 사회 진화론, 그리고 여기에 백인종, 흑인종, 화인종 이렇게 인종을 나누고 피부가 하얀 유럽의 백인종만이 문명화된 우수한 인간들이고 나머지 흑인종, 화인종은 덜 떨어진 야만인들이다 라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합쳐져서 유럽의 각 나라들이 지구상에 있는 나라들을 식민지로 삼으려고 하는 제국주의 시대가 도래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중국의 청나라는 영국에 의해 아편전쟁을 2차례 겪고 난징 조약으로 문호를 개방하게 되고, 일본의 에도 막부도 청나라가 영국에 의해서 강제로 개방을 당했다는 그 소식을 듣고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미국의 페리 제독이 배를 이끌고 와서 포함 외교로서 협박을 했을 때 에도 막부는 결국 밀화친조약, 밀소통상조약을 체결을 하면서 문호를 개방하게 되죠. 조선의 바깥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고 조선의 안쪽 상황도 별반 다를 것이 없었죠. 정치적으로는 안동, 김씨, 풍량, 조씨 세도 가문들이 쥐락펴락하면서 부정부패와 내관매직을 자행했었던 참 힘든 시기, 세도정치 시기가 있었고요. 전정, 군정, 환국 이 세금 시스템들이 지배자들에 의해서 쥐락펴락하게 되면서 백성들이 너무나 힘들었었던 삼정의 문란이 있었습니다. 결국은 백성이 너무나 살기 힘드니 벌떼처럼 들고 일어나는 농민봉기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자, 이럴 때 철종이 아들이 없이 32살의 젊은 나이로 죽게 됩니다. 이때 왕족이었던 흥선군은 조대비를 찾아가서 자신의 둘째 아들을 양자로 삭는 형식으로 해서 후계자를 세우고 그 아들이 12살의 나이에 즉위를 하게 되니 그가 고종입니다. 하지만 너무나 어렸기 때문에 형식상 조대비가 수렴첨정을 했지만 그 실권은 고종의 아버지인 흥선군, 이제는 왕의 아버지니까 업그레이드 돼야겠죠. 흥선대원군이 되었습니다. 흥선대원군은 자신은 비록 왕은 아니지만 자신의 아들을 왕으로 삼았으니 아들이 강력한 왕권을 행사하길 바라면서 부정부패들로부터 지켜주고 싶었겠죠. 그래서 망가져간 조선에 대해서 흥선대원군은 개혁을 실시하게 됩니다. 그 개혁의 목표는 자신의 아들이 안동, 김씨, 풍량, 조씨의 눈치를 보지 않고 강력한 왕권을 휘두를 수 있게 왕권을 강화시켜주고, 그거와 직결되는 건 백성의 생활이 안정이 돼야 세금도 잘 거치고 나라도 안정되기 때문에 왕권 강화, 민생 안정 이 두 가지를 가지고 개혁을 실시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세도 가문으로서 정치 권력을 꽉 잡고 있던 안동, 김씨들을 쫓아냅니다. 그리고 당파 상관없이 능력만 있으면 인재로서 우리가 스카우트한다. 인재를 등용하는 거죠. 그리고 이 안동, 김씨가 가장 꽉 쥐고 있었던 관직은 비변사였습니다. 원래는 임시기구였는데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상설기구화되고 이로 인해 왕권이 약화되었다라고 배웠는데,
의정부와 삼군부의 행정 군사 기능을 부활을 시킴으로써 사실상 비변사가 폐지되었다. 이렇게 배울 수 있겠네요. 그리고 법전을 다시 한번 업데이트를 해서 통치 기강을 바로잡습니다. 성종 때 나왔던 경국대전, 영조 때 다시 폈던 속대전. 이 시간이 오래 지나다 보니까 이 경국대전과 속대전의 내용이 맞지를 않고 오히려 모순점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돌고 돌아서 법전들을 통합시킨다. 대전회통. 그리고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조례가 육전조례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왕권을 강화시키고 백성의 생활을 안정을 시키려면 세금 제도도 고쳤어야겠죠. 그래서 전정, 군정, 환곡에 있어선 양전사업과 호포제, 사창제를 실시합니다. 일단 양반과 토호들이 백성의 땅을 함부로 뺏지 못하게 꽉 잡아두고 양반들이 몰래 숨겨놓은 그 땅들을 찾아내기 위해서 토지를 측량하는 양전사업을 실시합니다. 그리고 깐난애기한테도 이미 죽어서 관에 들어있는 백골에게도 군포를 걷는 황구첨정, 백골징포의 폐단들이 있었죠. 그런데 흥선대원군 때는 양반 집에도 군포를 걷는 호포제를 실시합니다. 양반들이 기를 쓰고 양반이고 싶어 하는 그 이유는 면세와 면역의 혜택이었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이 군대에 대한 세금이 면제되었기 때문에 원래는 개별로 거두려고 했는데 굉장히 반발이 심했거든요. 그래서 흥선대원군이 한 발 양보를 합니다. 그 대신에 양반 집에 있는 노비의 이름으로 포를 내는 것을 허용한다. 그리고 집집마다 낸다. 이제는 군포를 걷는 기준이 한 남자가 아니라 한 집안으로 바뀌게 된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가장 심각했던 건 환복입니다. 수령, 향리, 공무원들이 개입을 해서 장난질을 심하게 치니 백성들이 너무나 힘들어했는데 이제는 마을에서 인망이 있고 덕망이 있고 좀 사는 집의 사람을 리더로 세워서 사창을 세웁니다. 그리고 이 환곡에 대한 시스템을 국가가 아니라 민간에서 책임을 지게 하니 공무원이 개입할 여지를 안 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세금이 모이고 백성의 생활이 안정기에 들어섰습니다. 자, 이럴 때 흥선대원군은 아들인 고종을 위해서 임진왜란 때 불에 탄 경복궁을 다시 지으려고 합니다. 경복궁을 중건하는데 이 모았던 예산들을 다 쓰자 비상수단을 쓰기 시작해요. 기부금 및 원납전을 강제로 거두려고 했고요. 그리고 고액 화폐인 당백전을 발행했습니다. 일당 100인데 실제 화폐 가치는 5배에서 6배밖에 안 되니까 악화해요. 이게 남발하게 되니까 우리나라 조선의 경제가 굉장히 안 좋아지는 겁니다. 물가가 엄청나게 올라요. 화폐 가치는 내려가는데 인플레이션이 시작되어서 백성들의 삶이 너무나도 안 좋아집니다. 게다가 궁궐을 짓는데 양반들의 묘지에 있는 좋은 나무들을 베어다가 거기 쓰는 겁니다. 공사를 해야 되는 그 인부들을 백성들을 동원을 하고 도성을 지나갈 때 통행세를 거두니 양반과 백성들의 불만이 어마어마하게 쌓여가는 거죠. 자, 그렇지만 다음 정책에서는 백성들의 지지는 받고 양반들한테는 굉장히 배척당하게 되는 정책이 나옵니다. 이건 바로 47개소의 서원을 남기고 나머지는 다 철폐한 겁니다. 서원은 지방에 있는 사립학교로서 원래 존경받을 만한 유학자에게 대한 제사를 지내고 그 지역에 있는 인재들을 양성하는 학교였는데 이 서원이 조선 말기가 되면 600개 정도 오르게 됩니다. 면세와 면역의 혜택이 있고 뭔가 재산을 지낸다 하라고 하면은 그 말을 엄청 태달태달 괴롭히고 아주 학대에 가깝게 털어버리기 때문에 굉장히 백성들이 힘들어했습니다. 그래서 흥선대원군은 명령을 내려서 서원 철폐를 단행하죠. 이거는 영조 때 서원 정리랑 맥락을 같이 하는데 구분하시기를 주의를 드릴게요. 그래서 양반 유생들이 엄청나게 항의를 하면서 상소문을 올리고 시위를 합니다. 하지만 흥선군은 백성을 괴롭히는 자는 공자가 다시 살아난다고 해도 내 용납 못한다고 그러면서 유생들을 확 하고 쫓아내죠. 이 개혁가적인 면모는 굉장히 대단합니다. 물론 자신의 아들이 왕으로서 제대로 서서 정치를 할 때 꽃길만 걸을 수 있도록 순탄하게 잘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그가 방패막이가 돼준 건데 결국은 고종이 어른이 되었을 때 이 양반 유생들이 그동안 쌓인 원화를 빡 하고 풀어버립니다. 흥선대원군을 쫓아내라고 실각시키라고 그를 이제 물러나게 해야 된다고 등을 돌리게 상소문을 막 올리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고종은
왕권 강화, 민생 안정이라는 이 여러 가지 개혁책들을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흐트러졌던 국가의 기강을 다시 한번 잡고 백성의 생활을 안정시키는데 어느 정도 성공합니다. 그러나 사실 이 개혁의 궁극적인 목적은 원래 조선, 성리학을 근본으로 양반을 중심으로 강력한 왕권이 행사되는 그 나라가 다시 오기를 바라는 그 마음에서 진행된 거지, 결코 백성들을 위해서 백성이 주인이 되는 나라, 그런 건 없어요. 조선의 주인은 바로 나의 아들 고종이니까요. 그래서 전제 왕권 강화를 목표로 했었다. 이게 바로 흥선대원군의 개혁의 한계라 찝어볼 수 있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19세기 흥선대원군을 중심으로 한 조선의 국내 개혁을 봤는데, 그러면 조선을 둘러싼 대외 상황과 흥선대원군의 대외 정책은 어땠는지 알아볼게요. 제국주의 세력들이 아시아와 아프리카 여러 전 세계 나라로 진출을 하여 식민지를 개척하고 원주민들을 학살하고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청나라 일본을 했으니 이제 남은 건 조선뿐이었죠. 가뜩이나 18세기 후반 19세기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서양의 배들이 조선에 접근을 해서 우리 통상하자, 문호 열어라 라고 이렇게 오게 되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불안해했습니다. 자, 그런데 2차 아편전쟁에서 이긴 영국과 프랑스가 청나라와 함께 베이징 조약을 체결하게 되면서 그 조약을 중재해준 러시아에 고맙다는 대가로 연해주를 넘겨줍니다. 그러다 보니 러시아랑 조선이랑 직접적으로 국경을 맞닿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흥선대원군과 백성들 입장에서는 긴장을 타는 일이었겠죠? 그리고 조선 국내에서는 천주교가 백성들한테 많이 퍼져 있었습니다. 심지어 흥선대원군의 부인과 그 딸도 천주교의 신자였으니까요. 그래서 이 흥선대원군은 천주교 프랑스 신부들을 이용을 해서 러시아 세력을 견제하려고 수를 씁니다. 하지만 프랑스가 거부를 하면서 그거는 실패해요. 그런데 그 사실이 양반 유생들한테 알려지니까 정말 거세게 반발하는 겁니다. 흥선대원군 당신이 양반의 권한을 뺏어서 이렇게 정치를 했는데 네가 성리학을 중심으로 하는 이 조선에서 천주교 세력을 힘입어서 러시아를 치려고 했다고? 딴맘 있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엄청나게 항의를 하니까 흥선대원군 입장에서도 굉장히 정치적으로 곤란한 거예요. 그러다 청나라에서 천주교 신자들을 박해한다는 소식이 들리고 국내 여론에서도 성리학적 질서를 지키고 천주교를 탄압하라는 여론이 높아지게 되니, 그래서 흥선대원군이 1866년 병인년에 단행하게 된 게 프랑스 선교사 9명과 국내에 있었던 천주교 신자 8,000여 명을 절두산에서 죽인 사건, 병인 박해입니다. 엄청나게 많이 죽었습니다. 이 절두산 순교지 저도 가봤는데요. 양화진 근처에 절두산 순교, 양화진 순교터가 있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되면 꼭 한번 가보시는 거를 추천해드려요. 그럼 살아남은 프랑스 선교사 3명이 청나라로 도망을 가서 주둔하고 있었던 프랑스 로즈 제독에게 이 모든 사실들을 보고합니다. 이 빡쳤던 프랑스는 조선을 가만두지 않으리라 으드득하면서 군대를 파견하게 되죠. 그런데 1866년 제너럴 셔먼호 사건이 크게 일어납니다. 미국 상선이었던 제너럴 셔먼호는 조선의 문호를 개방하기 위해서 대동강을 타고 평양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통상하자 그렇지만 우리는 절대 통상 안 해. 대신 배고프면 먹을 거 주고, 목마르면 물 마실 수 있게 물 주고, 아픈 사람 있어? 도와줄게. 하지만 우리는 통상수교 안 해라고 조선 사람들이 단호하게 거절을 하죠. 굉장히 착하죠. 곤란에 처한 사람을 우리는 그냥 두고 보는 법이 없어요. 그런데 이 제너럴 셔먼호의 선원들이 평양에 내려서 평양 관리를 인질로 잡고 갖은 횡포를 다 부리면서 부녀자들을 희롱하고 살상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러니 평양 관찰사였던 박 교수가 관과 민들을 동원해서 결국 제너럴 셔먼호를 침몰시키고 여기에 있었던 선원들을 다 죽이게 됩니다. 생각해보세요. 은혜를 베풀었는데 원수로 이렇게 갚는다고? 그럼 상종하면 안 되는 거예요. 박 교수는 박지원의 손자입니다. 명문가의 자제예요. 그러다 보니 세상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고 눈이 뜨여 있는 거죠. 할아버지의 책들을 읽으면서 말이죠. 임술농민 봉기 일어났을 때 삼정 이정청을 세울 것을 건의를 하면서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달려들었던 사람이죠.
그러나 서양인들이 통상수교를 하러 오자면서 저 따위 태도로 올 게 뭐냐 하면서 강력하게 저항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제너럴 셔먼호 사건이 끝나는 듯 했습니다만 5년 뒤에 다시 한번 큰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1866년 프랑스 군대가 너 이거 제대로 사과 안 하면 가만두지 않을 거야 그러면서 조선의 사과와 문호 개방을 강요하면서 강화도로 크게 쳐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강화부를 점령을 하고 살상을 자행을 하죠. 그러나 강화도에 있었던 문수산성의 한성근, 정족산성의 또는 삼랑성의 양헌수가 정말 자신과 자신의 부대원들의 목숨을 희생해가면서 프랑스군을 저지합니다. 생각해보세요. 프랑스군은 그나마 최신식 무기를 가지고 있었겠지만 조선인들은 구식 무기를 가지고 있었고 심지어는 군대 제도가 굉장히 힘들었기 때문에 훈련조차 제대로 안 됐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강렬하게 저항을 하니까 프랑스군이 이래다가는 우리가 원하는 걸 얻지 못하겠다 그러면서 강화도에 불을 지르고 외교장각에 있었던 의궤들을 훔쳐갑니다. 그게 프랑스 국립박물관에 처박혀 있다가 고 박병선 박사님이 이거를 발견을 하심으로써 우리나라에도 알려졌고 우리나라 보물임에도 불구하고 프랑스가 자기네 나라 거라고 절대로 자신의 나라의 문화재는 다른 나라로 반출할 수 없다라고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는 겁니다. 애초에 남의 나라 약탈해서 얻은 문화재로 자기 걸로 삼는 게 무슨 저희인지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더라고요. 결국은 타협에 타협을 거듭하여서 우리나라가 장기 임대 형식으로 계약을 갱신을 하면서 외교장각 의궤를 우리나라 안에 들여오게 되는 거죠. 참으로 서글픈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국력은 강해야 되는 거예요. 작년에 다시 한번 갱신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자, 이렇게 해서 서양인들에 대한 조선인들의 감정은 점점 안 좋아지는 겁니다. 쟤네는 진짜 느자구가 없다. 이게 뭐 하는 짓이냐. 그런데 2년 뒤에 독일 상인 오페르트가 2번이나 조선한테 우리 장사 좀 같이 합시다라고 하는데 거절을 당합니다. 그래갖고 미국의 지원을 받아서 충남 덕산군 관할을 뻑 하고 습격을 하고 그곳에 있었던 흥선대원군의 아버지 남현군의 묘를 도구를 해서 그 유고를 가지고 협상에 유리하게 하려고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새벽에 남현군 묘를 깡깡 파요. 현재 집권자의 아버지이자 왕의 할아버지의 묘를 도구를 한다? 진짜 상식 밖의 일 아닙니까? 그래서 충남 덕산군의 주민들이 정말 강렬하게 저항을 했기 때문에 결국 이거는 실패에 그치지만 흥선대원군의 속이 말이 아니었겠죠. 저게 뭐 하는 짓이냐 그러면서 서양 놈들이랑은 절대 어울리면 안 된다라는 그의 생각을 강하게 맺어줍니다. 그래서 1871년 신민년에 미국에서 제너럴 셔먼호가 아시아로 간 지 5년이 지났는데 소식이 없었던 건데 5년 만에 쟤네 죽고 배는 침몰될 때 그 소식을 듣게 된 겁니다. 그래서 미국이 조선에 항의를 하고 우리 통상수교 하자라고 하지만 흥선대원군은 꿈쩍도 안 해요. 청나라랑 일본의 케이스를 봤기 때문에 그가 딱 고수했던 대외 정책은 우리는 서양이랑 거래 안 해. 통상수교 거부 정책이었던 거죠. 그래서 미군이 5척의 함대와 1200명의 군사들을 이끌고 강화도를 쳐들어오게 됩니다. 아니 쌤, 강화도에 대체 무슨 보물이 있길래 이렇게 쳐들어오는 건가요? 강화도는 몽골의 침략 때 그때 당시 집권자였던 최우가 수도를 옮기면서 항전의 의지를 다졌던 곳이고 호란이 일어났을 때 인조가 피신을 했던 곳이죠. 전근대 시간에는 유목민족의 침입에 대항을 해서 저항을 할 수 있었던 전초기지였지만 근대로 들어오게 되면은 강화도를 거쳐 인천, 한강을 타고 서울로 바로 직결할 수 있었기 때문에 강화도가 나중에는 한성으로 들어가게 되는 그 가장 큰 길목이 됩니다. 그래서 미군은 강화도에 상륙해서 엄청나게 많은 살상을 저지르고 초지진, 덕진진을 점령을 하게 되죠. 하지만 어제현 장군이 광송부에서 최선을 다해 싸웁니다. 그는 비록 그 싸움에서 전사를 하게 되지만 말이에요. 교과서에 나와 있는 사례를 보면 처절합니다. 당시 미국은 남북전쟁을 끝낸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군사력과 군사작전은 진짜 최상급이었고요.
그렇게 해서 최신식 무기로 무장을 하고 조선군들한테 빵빵빵빵 써댄 겁니다. 하지만 조선군들은 무기도 변변치 않고 사료를 보면 무기가 없으니까 흙이나 모래를 던져서 꺼져라 이 양놈들아 이러면서 싸우게 되는 거죠. 생각해보세요. 쥐도 공지에 몰리면 고양이를 물고 눈이 돌아간 상대를 상대하는 거는 쉽지 않아요. 그래서 미군 입장에서도 저 눈 돌아간 애들 상대해봤자 우리한테 이득이 되는 게 없구나. 마인드 자체가 다른 거예요. 오죽하면 그 최신식 무기를 지닌 미군 부대에서 3명이 죽었어요. 흥선대원군은 꿈쩍도 안 하는 겁니다. 버텨라. 우리는 절대로 너네랑 통상소교 안 한다. 미국 입장에서도 더 이상 소득이 없다고 판단했지만 빈손으로 돌아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죽은 어지연 장군이 가지고 있었던 장군 숫자 깃발을 가지고 와 우리가 이겼다 그러면서 미국 해군사관학교 박물관에 전시를 해놓습니다. 우리 거잖아요. 이 깃발 안 돌려주는 거예요. 미국에 우리가 장기 임대를 하는 형식으로 다시 가지고 오게 됩니다. 작년에 갱신을 했더라고요. 참 서글프죠? 프랑스와 미국의 침략과 소요를 겪었었던 조선인들과 흥선대원군은 양놈들이랑 진짜 얘 상관할 게 못 되는구나 그래서 전국 각지에 척합의를 세우게 됩니다. 양이와 싸울 때 화친을 얘기하는 거는 저 양이놈들이랑 똑같은 거다. 그거는 나라 파는 얘기니까 너는 시끄럽고 양이놈들이랑 싸울 생각이나 해라 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나랑 정말 장사를 하고 싶으면 매너 있게 갖추고 와서 내 신용도를 보여줘도 모자랄 판이야. 당근마켓 이용하시죠? 저기 당근이세요. 이러도 거래가 제대로 성사되기가 사실은 쉽지 않은데 이거는 우리를 경제적인 파트너로 보는 게 아니라 시장이자 싼 노동력을 획득할 수 있고 싼 재료들을 마음대로 가져갈 수 있는 또 하나의 식민지로 봤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흥선대원군의 통상소교 거부 정책은 서양의 침략을 잠깐은 막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백성들을 보호를 하고요. 다만 흥선대원군의 통상소교 거부 정책 때문에 조선이 근대화할 수 있는 시간과 기회가 좀 더 뒤로 미뤄졌다라는 한계도 지니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9세기 조선의 국내외적 상황과 흥선대원군의 대외 정책 그리고 국내 개혁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고종은 영원히 어린아이가 아닙니다. 이제는 점점 어른이 되어요. 그리고 흥선대원군은 성장해가는 아들을 보면서 이제는 내가 물러갈 때가 되었구나를 조금씩 절감하지 않았을까요? 다음 시간에는 고종이 직접 정치를 하게 되는 친정과 조선이 개항을 하게 되는 강화도 조약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보고자 합니다. 잘 따라와줘서 고마워요. 수고하셨습니다. 한국사는 아이의 몽고쌤.